안녕하세요. 경제 역사로 풀다. 자, 시즌2 세 번째 편입니다. 지금까지 총 5번째 수업인데요. 한번 보니까 이거 저기 조선에 지금 다 집중돼 있는데 왜 그래요? 제가 경험상 보면 작가분들이나 이 기획하시는 분들이 조선을 좋아하긴 해요. 왜? 시청률이 잘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건가? 이거 봐. 또 조선이잖아. 문제 한번 줘보십시오. 자, 1번, 2번, 3번, 4번 바로 답이 나오네요. 예스. 자, 이 문제 주어진 역사적 단서를 먼저 수집해 보도록 하죠.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곡물이 각사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혔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네요. 자, 조선 전개는요, 각 읍 고을에서 토산물, 그러니까 특산물을 공납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제가 있는 지금 이 동네, 촬영하는 동네는 옛날에 대추가 유명했어요. 그럼 이 동네는 대추를 세금으로 내는 거야. 그걸 이제 공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뭘 보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감귤, 해산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이게 참 백성들은 힘들어요. 제주에 뭐가 많습니까? 바람이 많잖아요. 바람이 슉 불었어. 그럼 감귤나무에 감귤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기후 조건에 따라서 그 감귤의 수확량이 원래 납부해야 되는 어떤 그 양이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감귤을 잘 포장했어. 그리고 보내. 근데 바다 건너야 되지요. 육지에서 한참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귤 어떻게 되겠어요? 썩기도 하고 품질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대신해주면서 돈 버시는 분들 계시죠? 조선시대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대신 상납해주는 방납업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 방납업자가 근데 그 지방 사또 이런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더 주는 거예요. 자, 감귤 5개를 바쳐야 돼. 근데 오늘 수확량이 안 좋아. 5개 참 구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걸 대신 바쳐달라고 방납업자한테 돈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귤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냥 어떨 땐 10배까지 올라가는 거야. 10배? 난 못 내지. 내가 낼게. 아주 어렵게 5개를 냈어. 그런데 사또가 안 받아. 이거는 여기가 다쳤다. 이걸 어찌 임금이 드신단 말이냐, 내 이놈. 오로지 사또는 누구의 귤만 받는 거예요? 방납업자의 귤만 받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방납업자하고 사또하고 끼리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방납업자의 그 비싼 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공납은요, 가족 또는 그 가구 단위의 그 집단을 나타내는 호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귤 5개, 돈 없는 사람도 귤 5개 이렇게 나가고, 게다가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 사또, 아이고 우리 인정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또 아예 5개를 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부자가 있는 5개 누가 내야 돼? 가난한 가정에 이 곡물을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기록을 보면 광해군 일기라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이 광해군 때 이거 폐단이 심각하다 라고 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었느냐? 그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세법 개편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곡물을 바치는 백성들 좀 힘들잖아. 귤 5개 구하기도 힘든데 힘들게 바치면 10배로 그냥 폭리를 취하는 방납업자들 많잖아 지금. 그죠?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기존의 특산물 이 납부 대신에 주로 쌀로 납부하게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삼배나 동전으로 대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요, 귤을 낸다, 대추를 낸다,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쌀은 곧 그 당시 화폐거든요. 균일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균일화 시켜주면 여기에 부정과 부패가 끼어들기가 어렵거든요. 게다가
옛날에 이제 집집마다 내는 거였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귤 5개. 그런데 이 대동법은 토지에다가 세금을 매깁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대동법 하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지. 쌀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토지가 적어. 그럼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자, 일반 백성들 경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만세! 대동법 만세! 자, 대동법 시행 전에는 박납인이 특산물을 대신 구해서 납부해주고 돈 받았죠. 그럼 대동법 시행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박납인 대신 누가 등장하냐면 공인이 등장합니다. 자, 공인은요, 백성들한테 받은 쌀, 이 곧 화폐예요, 화폐. 이걸로 직접 정부가 필요로 한 물품을 구매해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품을 왕창 살 거 아닙니까? 막대한 물품 구매권이 생긴 이 공인. 바로 상업자본가의 초기 형태를 띌 수밖에 없겠죠. 매년 엄청난 양의 거래를 하는 상인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백성들한테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전에는 이 특산물을 공납, 현물로 냈잖아요. 근데 이제 뭘로 내요? 쌀로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밭에서 나온 감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제 이 5개의 감귤은요, 팔면 돼요. 쌀은 감귤을 팔아서 번 돈으로 사서 바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상업활동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 한번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자, 요거는요, 흥선대원군이 시행했던 호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거두었다.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영조가 군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균역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족해진 그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거를 결작이라고 합니다. 자, 3번.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하였다. 요거는 이제 한 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9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풍년인데 세금 좀 더 많이, 흉인데 세금 적게, 이렇게 조세를 거둔 이건 조선 전기 세종 때의 정책입니다. 4번. 특산물 대신 쌀. 예. 답 바로 나왔어요. 쌀배, 동전 등으로 납부하겠다. 이게 바로 대동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은요, 세금을 전부 돈이라는 그 화폐로 내니까 현물을 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산물을 낸다, 이런 게 상상이 안 되시죠? 현금으로도 요즘은 잘 안 냅니다. 자동이체로 많이 하잖아요. 돈이 보이질 않아. 맨날 통장에 들어오면 어딘가로 사라져. 자, 근데 쌀자루를 이고 지고 세금을 내려갔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다행인가? 그래도 내 손에서 돈이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경제 문제 줘보시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거래 비용의 감소. 여러 품목을 이렇게 준비하고 운송하던 이런 부담이 줄어가지고 시간과 수고가 줄었다. 줄었죠, 당연히. 이 각지역의 특산물이나 쌀로 다 단일화시키니까. 그 다음에 2번. 조세 형평성의 제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제고가 된 겁니다. 자, 3번. 조세 행정의 효율성의 향상. 세금 측이 간편해졌습니다. 납부 방식 명확해졌으니까요. 자, 근데 4번. 다 똑같이 낸다? 아니죠. 누가 얼마 내느냐, 이거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세 제도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배워봤습니다. 조세 제도는요, 단순히 세금을 얼마를 낸다, 어떻게 낸다 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요, 사람들의 삶과 사회 구조까지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경제 역사로 풀다 성공입니다.